예, 민법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우선 변제권 갑의 X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를 체결하는데 우리 지정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이건 뭐 목차를 의의를 적어있죠. 우선 변제권이란. 그래서 대항 요건과 또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 경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나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순위 권리자나 거기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나 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요건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갖춰야겠죠.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춘과 동시에 또 함께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영시와 확정일자 구비 1 중 늦은 날 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겠죠.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존재.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은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계약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고요. 배당 요구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그죠? 주거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가능하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우선 변제, 배당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내용, 우선 변제권의 내용입니다. 우선 말씀드렸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구비 이후에 등기한 담보물권자나 압류채권자보다 공경매나 공매의 배당금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그 구비 이후에 등기한 담보물권자나 압류채권보다 그 공경매나 공매의 배당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요. 또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처음에 우선 변제권은 그 보증금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효력 발생 및 확정일자 구비 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후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요. 이때 처음에 우선 변제권은 그 보증금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고요.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갱신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확정일자 구비 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특칙. 이게 뭐냐면 이건요. 임차인이 내력인데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 그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보증금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즉 임차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보증금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의 특징이죠. 원래 우선 변제권이란 거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받을 수 없거든요. 경매 신청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 신청은 임차 주택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예. 보증금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 신청 가능하다. 특칙입니다. 특칙. 그다음에요. 조합 채무 볼까요? 조합 채무. 1번 조합 채무의 조합 채무란 그 다음에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일단 조합이란 것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서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역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조합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고 귀속하여 조합 채무를 지는 거죠.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요. 동시에 조합 채무는요, 각 조합 채무이 돼요. 조합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각 조합원은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 채무는 조합 재산에 의한 조합원 모두의 공동 책임을 말하고요. 둘째, 각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의한 개별 책임이랍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재산에 조합 모두의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합의 채권자는 뭐가 있다? 채권 전액에 대해서 조합 재산으로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채권자는 그죠? 조합원 모두를 이때는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요. 그 판결에 기초해서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조합원 개인 재산이나 개별 책임도 있죠. 이때는 각 조합원은요, 손실부담의 비율,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 채무를 나눈 것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만, 조합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에 대해서 몰랐다면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 제 712조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어.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동책임과 개별 책임과의 관계. 이 부분은요, 양책임의 관계는요, 공동책임을 통해 완제를 받지 못한 때 개별 책임을 묻는 보충적인 것이 아니라, 양책임은 뭐 할 수 병존중 책임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동책임을 묻고 개별 책임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의 채권자는 처음부터 개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례. 갑은 2018년 7월 25일 자기 엑스도자기를 을에게 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엑스도자기의 인도일은요, 2018년 8월 5일로 하면서 엑스도자기의 인도시에 갑이 5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 8월 4일에 갑의 친구 병이 엑스도자기를 구경하던 중 병의 과실로 엑스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엑스도자기 매매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첫째, 문제 제기에서 어떤 게 뭐가 문제냐, 쟁점을 파악해야겠죠. 지금 계약에 을에게 매각하기로 했어요. 50만 원을 엑스도자기. 근데 인도일이 8월 5일이었는데 엑스도자기 인도시에 갑이 50만 원을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다. 근데 2018년 8월 4일에 갑의 친구 병이 엑스도자기를 구경하던 중에 병의 과실로 엑스도자기를 완전히 파손했어.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병이 과실로, 그렇죠? 엑스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돼서, 이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행이 불능된 경우, 이때 상대방이 채무도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 이것은 위험부담의 문제죠. 위험부담의 문제.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이를 살피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위험 부담의 요건 및 효과를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을 살피고요. 그래서 의, 요건, 효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목차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가고요.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안은 뭐가 쟁점이에요? 갑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가부죠. 그래서 볼게요. 위험부담이란 것은요, 위험부담이란 일단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서 소멸했죠. 이때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지 존속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은요, 민법 제 537조에 규정하고 있죠. 그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단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죠? 취한다. 효과를 볼게요. 효과. 자, 요건이 성립하면 채무자는요, 그 채무를 면하죠.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죠. 사안에서 사안 해결, 그죠? 병의 과실로, 그죠? 병의 과실로 X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났죠? 파손된 것은 어떻게 된 거야?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경우예요. 따라서 민법 제537조의 위험, 부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의 갑은 을에 매매대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위험부담 문제 맞고요. 다음 문제. 특별하게 또 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에 대해서 하고 위험부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죠? 일단 제3자 병의 과실에서도 완전히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사항이죠. 그땐 맞잖아요. 그때는 537조가 규정이 위험부담 요건에 해당해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게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책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일단 그 유익비에 대한 의의를 써야겠죠. 유익비란 임차인이 뭐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이러한 유익비는요,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결국 임대인이 얻는다는 점에서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익비란 것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결국 임대인이 얻는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그 다음에 효과 정도 설명될 것이고요. 요건에서 첫 번째,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것이고요. 또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독립성이 없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 그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독립성이 없어야 되고요.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그래서 행사 기간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그 반환받은 때부터 6개월 이내 행사. 그 다음에요, 유치권이죠. 일단 유치권은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취득합니다. 다만 유익비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한 때에는요, 그 기간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어쨌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취득합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했어. 그럼 당연히 유치권 성립 인정되지 않겠죠. 물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도 유효합니다. 특약 유효하다. 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상대방은요, 그래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 가능한데,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다. 없는 경우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됐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 약술 단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사례형이죠. 2세트 마지막 논술. 도읍계약.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을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 도급계약 체결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을이 완공기한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 기일 전에 강진으로 인해서 상가 건물이 붕괴됐어. 갑을 관계. 이건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이죠.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일이 완성된 후에, 그죠? 일이 완성된 후에 인도 전, 일은 완성이 됐고 인도 전에 강진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시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을 부담하죠? 위험부담하죠. 수급인이 여전히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수급인은 도급인 갑에게 공사대금 청구할 수 없죠. 근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을이 공사 일정에 맞춰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같은 토지 위에 1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어. 이때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일의 완성이 필요 없게 되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한 경우로서 도급인 갑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겠죠. 도급인 갑에게 도급인 갑이 임의 해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 해제,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은 이미 해제가 쟁점이 되겠네요. 그죠?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이미 해제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의 소재. 자, 1번 문제의 소재. 문제는요.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의 건물 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공했는데 인도기일 전에 강진으로 건물이 붕괴됐어.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 그래서 도급에서의 위험 부담 문제. 그래서 의 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급도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 도급의 특질이 좀 고려돼서 일부 일정한 그 보충적 수정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두 번째 목차에서 양가로 2번 일의 완성 전 목적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거든요.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이고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일단 먼저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는요. 우선 방가로 1번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시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일의 완성이 일단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 이를 완성할 수급인의 의무는 소멸하죠. 이를 완성할 수급인의 의무는 소멸하고요. 수급인은 지출한 비용과 보수도 청구 못합니다. 수급인은 지출한 비용과 보수 청구도 못하겠죠. 일이 완성 전에 목적을 멸실 훼손된 경우. 그죠? 그런데 도급인에게 그 규칙 사유, 도급인의 규칙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 지체 중에 급부 불능이 된 경우라면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수급인이 면하게 된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이 되죠. 제538조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살펴보면요. 우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의 성질상 여전히 그죠? 일의 완성이 가능한 한 수급인은 여전히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죠. 사항 같은 경우에요. 사항 같은 경우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는 누가 위험 부담을 누가 지는지는 목적물이 완성된 후 어느 시점에서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는지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는 인도할 때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 검수가 끝난 때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이 멸실 말씀드렸는데 판례는요.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에 그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판례 원문이에요. 포함한다고 판시했어요. 판시.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정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해서 이건 뭐예요? 검수가 끝난 때의 위험이 이전된다. 그거 봐요. 따라서 검수 전에 목적물의 쌍방이 책사유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됐어. 이때는 여전히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하죠.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자, 사안의 경우 목적 1은 완성했죠. 1이 완성된 후 인도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죠. 따라서 수급인이 여전히 위험을 부담하죠. 수급인 을은요, 도급인 가백에 공사대금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목적물의 인도는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의 계약 내용이 완성되었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도급인의 검사가 끝났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검수 전에 목적물의 쌍방 규칙 사유 없이 멸실되어도 여전히 수고인의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안에서 설령 그 도급인에게 목적물이 인도가 되었어도 그 도급인의 검수가 안 끝났어. 이런 말이 있으면은 여전히 수급인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까다롭게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안 나오겠죠. 어쨌든 판례는요, 검수가 끝났을 때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라고 봅니다. 검수가 끝났을 때. 다음이요. 그래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그래서 1번 문제의 소재죠. 지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일부 경미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같은 토지 위에 10층 주상 목가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해제했어. 이때는 본사는 도급 계약 체결 후에 도급 공사 도중에 도급인의 사정 변경이 생겨 그 일의 완성이 필요 없게 되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의 관계를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 해제. 그래서 여기서 의의가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있겠죠.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의 임의 해제. 그래서 일단 의의는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6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담보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과는 관계없는 도급의
특유한 해제 방법, 특유한 법정 해제권이라고 봅니다. 637조. 그래서 요건을 볼게요. 요건. 요건은요, 첫째, 뭐할다?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고요. 그 완성한 일이 물건이야.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완성한 때에는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완성한 때는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 673조에 의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성한 일이 물건일 경우 일을 완성한 때에는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673조 해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를 하고요. 일을 완성할 때는요, 아직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673조에 의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673조, 603조. 조문이 좀 헷갈리네. 잠시만요. 673조는 도급 184. 도급. 조문 좀 찾아보겠습니다. 673조죠? 600, 지금 673조예요. 673조. 674조. 도급 해제. 673조, 659조, 664조. 도급 계약의 하자 해제권. 네, 673조 맞죠? 13조. 그 효과는요? 그래서 볼게요. 요건 않는다. 자, 효과를 봐야죠. 먼저 도급인이 본주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때는요, 수급인에게 본주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때 수급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손해배상은요, 그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그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플러스 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전부 배상. 요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전부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므로 이때 이 대해서는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익상계는 인정된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도급인의 이익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 비소급적 해제만 인정하여 도급인은 그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합니다. 그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이죠. 자, 사안의 해결. 자, 본 사안에서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한 경우로서 도급인 갑은요, 수급인 을에게 갑은 수급인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겠죠. 이때 도급인 값은 과실생계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은 주장할 수 없지만 손익상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값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손익상계 주장 가능합니다. 네, 도급 사례까지 봤고요. 도급에서 조금 또 중요한 성질은 이제 도급계약의 해제. 그다음에 제작물 공급 계약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 이거는 문제가 별도지만 한번 검토해 봐야죠. 제작물 공급 계약. 제작물 공급 계약은요, 성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질을 관해서 판례 입장이다. 대체물인 때에는 매매로 보고요. 부대체물인 때는 도급이라고 보죠. 제작물 공급 계약에 있어서. 좀 판례도 목적물이 대체물일 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타당하나, 부대체물일 때에는 도급의 성질이 강하다고 봐서 매매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대체물일 때의 하자는요, 도급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계약 해제권 행사 가능하죠. 제작물 공급 계약 성질에 있어서 약간 살펴보기 있고, 해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판례가 이제 지금 이 사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공사가 상당히 이제 진척된 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때를 이제 판례 입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그 판례 입장.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약정한 총 공사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 고율에 의한 금액이 되고, 공사 기성고 비율은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도급인은요, 수급인의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판례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요, 만약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공사 도급이 해제된 경우 그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약정한 총 공사금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파일을 일단 키워야겠죠?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공사가 이미 완성된 비율, 그러니까 공사기성고율이죠. 그게 공사기성고율에 의한 금액이 되고, 공사기성고 비율은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판례 입장이죠. 어쨌든 네, 일단 이 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급 사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